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당선된 이 초선 의원이신데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요. 지금 당내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운대을 출신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예, 이제 정치 신인이시지만 또 역경을 이겨낸 인생사 때문에 당선 때부터 좀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어떠세요? 좀 인권 변호사로 또 이제 국회의원까지 또 되셨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었나요? 인권 변호사로 불려지는데 불편할 때가 좀 있습니다. 네. 글쎄, 아시다시피 제가 10대에 17부터 3교대 방직공장 다녔는데, 그랬죠. 당시에는 노동 3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야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꿈을 놓은 적이 없었고요. 다행히 주변에 늘 따뜻한 분들이 계셨고 29에 동아대법대 야간에 가서 5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15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식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늘 꿈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어떤 꿈을 좀 갖고 계셨어요, 늘? 너무 가난했어요. 어린 유년기 때부터. 네. 그런데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림을 그렸죠. 20대 때 제 모습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릴 때는 엄마가 편찮으셔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10대 때 좌절을 했고 29에는 의대가 아닌 법대를 갔죠. 사실 스토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당선된 뒤에도 유권자들께서 더 좀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저는 변호사 할 때도 그랬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저처럼 엄마를 일찍 잃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잃을 것 같은 청소년들에게 늘 꿈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소년원도 정말 자주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려고 애도 썼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리고 기득권자가 되어버렸는데 예. 지금 청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죠. 제 때는 꿈꾸고 노력하면 꿈도 이룰 수 있었고 또 마음먹으면 주변과 나누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불가능해져 버린 것 같아서 예. 책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은 청년들에게 좀 이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사실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진보주의적인 사고를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늘 좀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예. 특히 힘든 아이들도 꿈을 잃지 말기를 바라서 참 무진장 애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중성 위선을 보고 혼란도 많이 일으켰고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원적인 질문도 많이 하게 되면서 예. 그랬죠. 진보니 보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죠. 제 스스로가. 예. 그렇게 하면서 절정이 작년에 조국 사태 때 제일 제가 분노한 지점이 그거예요. 저는 개천 출신이죠. 누가 뭐라 해도.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 세상도 따뜻하게 만들어서 개구리 가재 붕어로 살아라고 했는데 저도 조국 교수의 책도 많이 읽고 환호했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러면 저라면 내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됐고 그런 대학 교수나 의사들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에게 용되기 위해서 별별 용을 다 썼다. 결국은 그런 걸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왜 본인들만
용되고 개천 아이들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냐. 그럼 그 아이들은 언제 밖으로 나와보겠냐. 네. 너무 화가 났었죠. 그런 위선에. 그다음에 올해 역시 추미애 장관 사태를 겪었고 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아무리 해도 일반 회사원이 집 사기 힘든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끊어진 사다리를 저는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게 지금 힘의 논리에 좌우되어서 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힘을 얻고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15년 동안 이런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지금 역시 제가 갈등하는 부분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그 효과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이런 위에만 먼저 미친다는 거고 네. 제가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일용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특별고용직 이런 분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관련한 법률 제정 개정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국회에 들어와 보셔도 소위 말해서 밖에서 보면 이제 기득권 세력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끼시겠는데요. 그런 거 많죠. 네. 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일부 개정안 1, 2호가 통과를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일가정 양립이 전혀 안 돼요. 제 막둥이가 10살인데 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보람을 느끼고 우리 아이에게 설명을 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애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제일 힘든 게, 네. 지금 대한민국의 상생협치라고 말은 하지만 실종되어 버린 거죠. 예. 그런 데에 대해서 허탈함 많이 느꼈고, 지난번에 정기국회 끝나고, 밤에 집에 왔을 때 한 12시 다 됐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참 사람을 살리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 제한하는 그런 위헌적인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예.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열심히 법률안을 검토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해도 그냥 통과되어 버리는 거죠. 제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그게 여러 가지 너무나 면에서도 또 허탈했죠. 국회에서 또 한계도 느끼시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약자가 많죠. 기존에 전통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장애인, 어르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예.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약자가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리기사, 택시기사, 여행업자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중산층이 몰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약자고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가 정치하는 우리 또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로서만은 한계가 있어서 직접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네. 가슴으로 느끼고 정책과 입법으로 약자의 삶이 조금이라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출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야 되는데 제가 매주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바람에 그렇죠. 사실은 쉽지 않아서 온라인 창구를 열어서 제보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저 김미애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의원님에 대한 또 격려의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1333님이요. 김미애 의원님 힘내세요. 응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고자 하는 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문자 많이 올라옵니다. 6385님도요. 참 훌륭하신 분이 국회의원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3055님도요. 화이팅을 사진과 함께 크게 올려주셨습니다. 의원님, 네.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어서 어제 복지부 장관에 네네.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르셨잖아요. 네네. 예, 권덕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네. 이 K 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서 이제 백신 확보를 촉구했는데 네.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물어보신 건가요? 지금 박능호 장관에서 권덕철 장관 후보로 교체하는 이유가 코로나 대응 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메르스 때 이분이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메시지를 보면은 청와대가 슈퍼 전파자다, 실패했다, 장관 교체하라, 마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권덕철 후보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었습니다. 저는 참 모순이죠. 그리고 이분이 계속 복지부 이 실장 이후에 차관까지 할 그 시점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국내 5개 설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을 114억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쓰질 않고 조선대 병원이 시범병원으로 지정되는데 일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병상 부족 사태가 생겼고 또 이거는 감염병 전문 병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른 거예요. 또 코로나 역시도 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진 이유도 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달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으면 뭐 준비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1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1년 동안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진 희생과 헌신 이것이 K 방역의 성공이라고 할 만한데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려면 정부는 정부 할 일을 했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정해졌어야 되는데 그거는 백신 확보 및 접종이 신속해야 되고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감염 경로 불명자가 20% 이상입니다. 확진자 중에 무증상 비율이 40% 가까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전파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걸 단절시키고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신속 진단 키트가 국내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걸 수개월 전부터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흥분하지 않았죠. 차분하게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검토 중이에요. 그 방역 당국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또 검토 중이라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국민들 죽어나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 거냐고. 의원님이 보시기에 방역 당국의 이런 부분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없거나 아니면 무책임했거나 오만했다는 거죠. 국민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그 K 방역의 성과물을 정부는 다 취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로드맵을 정해놓고 백신, 치료제, 신속 진단키트 국내 사용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죠. 이것을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의 회의록에 보면은 다 남아있죠. 이걸 보면은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국민들 그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극적일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얼마 전에 보호출산법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새해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 보호출산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